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이 금융 시스템의 위기와 한국 부동산의 버블에 관한 문제를 한번 연결을 해서 자유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자 그거하고 이런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우리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미국이 망하든 말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돼가지고 부실 자산, 그게 부실 자산이 문제가 돼가지고 은행들이 파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별 문제가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파산한 거야.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국채였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막은 게 실리콘밸리 뱅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은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거기서 다 충격이 온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충실했어. 오히려 돈이 대출해줄 기업들이 없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오고 나스닥 시장에 그래서 오히려 그 채권에 더 투자를 했어. 국채에 투자했는데 그게 미실현 손실로 이제 발생을 하면서 뭐라 할까요? 인출해줄 돈이 부족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게 망했다라는 거야. 근데 금리 인상을 왜 했겠냐고. 그동안 자산시장에 버블이 많이 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미국의 딜레마가 있고, 미국 경제 성장 동력에 어떤 한계점이 왔다라는데 어떤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돈을 풀고 돈을 조이고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확장하고 수축했는데 그런 돈놀이에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 자산들이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폭등했던 거고 그런 거 보면 시장이 굉장히 뭐랄까요 빨라요. 어떤 반응하는 속도가. 그리고 금값이 또 폭등했던 거고 그렇게 된 거죠. 뭐 나머지 뭐 잡코인은 다 떨어지는 거고 뭐 주식시장도 당연히 폭락을 하는 거고 금융시장이니까 뭐 부동산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중요한 거는 버블이 껴서 결국은 많이 풀린 돈이 버블을 만들어서 그 버블이 빠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결국은 버블 경제잖아요. 그죠? 우리 경제는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의존하는 게 많고 그리고 최근에 몇 년에 부동산 PF로 나간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노출액이 191조 거의 200조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야. 뭐 부동산 PF로 나간 그 상품들이 아파트도 문제지만 아파트도 뭐 서울 외에는 거의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외의 상품은 더구나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건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것들이 터지는 징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은 풍전등화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부동산 시장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부동산 PF가 지금 약한 골이라고 벌써 신문에 나오잖아요. 뭐 주식시장은 계속 지금 뭐 레벨 다운을 계속 하는 것 같고 뭐 이제 장중에 또 이렇게 한 번은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아직은 뭐 위기가 본격화된 건 아니니까 위기가 온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도 이렇게 한 후에 6개월, 1년 뒤에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전에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이거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아니다. 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게 사건이 터졌을 때 시장에서 어떤 충격을 주고 어떤 상품이 충격을 주고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자산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제가 계속 이것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뭐 부동산 얘기를 하지도 못해.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부동산을 사면 안 돼. 지금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거 아니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은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은행이 파산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못 내보내고 오히려 대출 나갔던 것들을 회수해야 되는 타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뱅킹런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제2금융권, 뭐 새마을금고, 뭐 증권사 나갔던 돈을 지금 회수하는 타임이야. 그러면 대출 금리가 더 세질 가능성이 많아. 채권 발행 금리가 더 세질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못 갚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은 마구 할인 분양에 나올 수 있는 거야. 마구 할인 분양에 나온다니까. 안 팔리는 거 할인 분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폭락하겠지. 그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절대로 부동산 사면 안 된다니까. 할인 분양을 하거나, 그죠? 그게 세일을 할 때 사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번 주에 큰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어떤 커피숍을 하나 인수해도 주말에 1박 2일에 인수는 못해. 몇 천만 원을 권리금을 줘도 그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그죠? 그리고 그 자산도, 거기 시설도 좀, 시설 가격도 얼마 나오는지, 그죠? 그런 걸 다 알아보고 나서 그리고 도대체 저기 손님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입지는 좋은지 하면 한 1, 2주 걸린단 말이야, 인수하는데. 근데 이거는 30억 달러인가요? 그죠? 뭐, 몇십 조가 되는 몇십 조, 몇백 조가 되는 세계 랭킹 9위가 되는 은행을 1박 2일 안에 인수했다. 엄청난 위기가 왔다라는 거야. 이거 자체도 엄청난 위기야. 그냥 억지로 UBS가 인수를 했다. 가격은 그렇다 치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뭐 지원을 하겠다라는 보증하에 헐값에 인수를 하게 된 거죠. 헐값에 팔았고 헐값에 인수하게 된 거지. 그 자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이렇게 큰 은행이 1박 2일에 인수하고 그걸 또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유럽의 각국의 나라들이 승인을 해줘야 돼.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냥 무조건 승인이야.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 이런 사태 자체가 이거는 금융위기야. 위기라니까. 우리는 위기에 왔다니까 여러분. 자, 제가 그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진도 나가야 돼요 지금. 진도가 급한 거야. 자, 이렇게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그 안에서 뭔가 부실한 게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도대체 저 회사는 왜 저렇게 폭망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 안 나왔어. UBS가 인수를 해서 실사를 이제부터 해야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실사를 해서 부실 채권들 나오고 보면 그때 사건이 터지고 그때부터 주식이 본격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게 AT1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부터 봐야 돼. 이거부터 일단 채권 시장에 파장을 주고 있다라는 거야. 자, AT1이 뭐냐면 이게 아주 재밌는 상품이야. 자, 우리가 이런 사건이 터져야 이런 전문 용어를 알 수가 있어.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덕분에.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의 자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행이 망하면 정부의 자금이 투입이 됐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해서 일종의 제도를 만든 거야.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게 AT1인데 이걸 만든 거야. 자, 그래서 AT1은 뭐냐면 그 기능은 뭐냐면 자, 이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은행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 CS 크레디트 스위스처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발 전환사채. 자, 이게 가장 적합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채권이 전환사채로 변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본을 확충을 하는 거죠. 국가가 투입하는 게 아니라 민간 채권에 그동안 이자를 주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전환사채로 전환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T1은 은행 등 금융사가 자산 부실화 등 위기가 처했을 때 대비해 발행하는 완충제 역할의 채권으로 은행의 자본 비율이 미리 규정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자본 비율이 이제 자본 감소가 되면 투자자 동의 없이 즉시 상가 또는 보통주로 전환해서 은행의 자본을 늘려주는 어떤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은행의 자본을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본 감소가 안 돼야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또 돈도 더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AT1이. 이게 만들어진 동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납세자의 돈으로 은행을 구제하는 것에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가 아닌 이런 AT1에 투자한 투자자가 손실을 흡수하도록 그 바젤 3 시행과 더불어 도입된 제도라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종이 쪽지가 됐다라는 거야.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된 거야. 자, 이 CS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AT1의 금액이 22조나 된다라는 거야. 글로벌 전환사채가 될 금액이 22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날라갔다라는 거야. 22조도 다 날라갔다는 거야. 자본이 다 잠식됐다라는 거야. 그걸 전환해도 그 CS 크레디트가 가지고 있는 그 부실 금액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지.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원이 됐는데 이게 또 다른 새로운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AT1에 투자한 은행들이 많을 거 아니야. 투자 회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자, 우리 국민연금도 투자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그 투자자들이 투자한 이 22조가 다 제로가 됐다라는 거야. 이게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문제라는 거야. 근데 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CS의 AT1 Additional Tier 1은 채권 투자자들에게 날벼락이 됐다라는 거야. 제로가 됐다라는 거야. 22조 5천억 원 정도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유럽 시장에 충격을 준다라는 거야. 유럽 시장에서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는 거야. 기존의 최대 규모였던 게 2017년에 스페인의 포플라 라르 은행에 13억 5천만, 그러니까 1조 8,900억 원, 1조 8,90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발생한 것은 22조라는 거예요. 22조. 유럽 전체로는 360조이고 CS가 한 22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휴지가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럽 채권 시장에 지금 상당한 충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 이런 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시장의 후폭풍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자, 이 AT1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문 채권 투자자, 헤지펀드가 보유하지만 아시아의 소매 및 자산관리 투자자에게도 인기가 높다라는 거.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율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국의 국민연금도 CS 주식과 채권을 약 4천억 원치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자, 주식은 UBS와 합병하면서 22대 1 감자해가지고 자, 그렇게 합병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합쳐서 4천억 원어치 가지고 있는데 주식은 22대를 감자되고 가지고 있는 채권은 제로가 됐다. 벌써 우리 국민연금도 손해를 봤다라는 거죠. 자, 이 유럽은 그렇고 지금 미국의 문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이제 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은행들이. 근데 이게 주말에 해결을 못했어. 막 급해가지고 워렌 버핏한테 달려갔는데 워렌 버핏 쪽에서도 뭐 소식이 나오질 않았어. 그 사람들이 이제 워렌 버핏에게 인수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워렌 버핏도 가만히 보니까 별로 이거 문제가 심각할 것 같으니까 별로 이렇게 땡기질 않았어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중소형 은행들이 이제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뭐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중소형 은행들에게도 압박이 돼가지고 대출을 축소한다라는 거야. 대출을 못 내주는 거죠. 빨리 자본을 확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작년에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뱅킹런에 대비해서 막 은행들이 고금리에 엄청난 돈을 흡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은행 그 예금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미국이 지금 대출을 못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한테 못 해주죠. 기업들한테 못 해주죠.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경기 침체가 되면은 가계 대출 축소가 되고 소비가 줄겠죠. 기업은 자금난에 이제 처할 공산이 크고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이 위험이 더해지면서 미국은 경착륙 또는 고통스러운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가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구나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기사가
실리콘밸리 뱅킹의 후폭풍으로서 기존에 이제 예전에는 막 롤랜딩을 외쳤잖아요. 이제 침체로 기울어 간다라는 게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의 경제 전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줄줄이 파산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상황이 이래요. 상황이. 팩트가 이래. 자,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뭐 전문가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뭐 전문가들 기존에 방송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은 다 주류잖아. 그 증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기존에 뭐 경제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험한 얘기 못해. 험한 얘기 못하고 항상 안정적인 얘기를 해.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없다. 다 그렇게밖에 안 해. 그 사람들은 기존에 그 뭐랄까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돼. 근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정상적인 현상이냐 이거야. 세상에 1박 2일 동안에 세계 자산 규모가 9위나 되는 은행을 흡수 합병을 한다. 그리고 그 독점 체제를 방지를 위해서 독점 체제에 대한 어떤 어떤 합병의 조건으로 유럽의 국가들이 다 또 승인도 하루 아침에 다 해주고 미국의 지방은행들의 그 흡수 합병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오늘 나스닥 시장에서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지금 계속해서 한 15% 17% 막 빠지고 있고 미국의 금융주들은 계속 빠지고 있잖아. 그중 이런 상태라 이거야. 자, 이런 상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리콘밸리 뱅킹은 뭐 부실한 은행도 아니었는데 오직 금리 인상 후폭풍으로 기존에 자기네가 투자했던 미국 국채가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손실을 보고 뱅킹론에 의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망했다 이거야. 이런 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이거야.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 뭔가 균열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제 얘기도 그렇고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슨 뭐 부실 채권에 투자해서 다 망하는 게 예전의 스토리였다면 지금은 그런 걸 다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정상적으로 했지만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던 게 결국은 휴증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패드 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이제 은행들의 자금줄이 마른다는 것을 알고 대출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고신용자 대출자를 찾기 어려워진 데다 대출 수요가 약화되는데 이렇게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경기 침체로 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종전에 미국 경기가 12개월 내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25%로 봤어요. 경기 침체 가능성을 25%로 본 거야. 근데 실리콘밸리 뱅킹 파산 사태 이후에 35%로 상향했다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졌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1분기에 1%에서 2%, 2분기, 3분기에 0%에서 1%에 그치고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워싱턴 타임스의 소셜 사이언스 리서치 네트워크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물가 상승을 둔화시키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기지증권, 주택저당증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 그렇게 되면 실리콘밸리 뱅킹과 같은 부도가 도미노처럼 일어난다는 거야. 자, 이거 블랙락의 레리 킹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금리를 여기서 계속 올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주택 저당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은행들은 자본이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고 뱅킹론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줄줄이 도산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미국의 분위기가 이래요 지금. 자,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알아야 돼. 뭐 우리는 이미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에서 경험을 했어요. 자,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뱅킹론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 모바일 뱅킹의 세계 1위야. 그러니까 우리는 뱅킹론이 더 쉬워요. 자, 우리의 문제는 여기죠. 부동산 PF인데
자, 3년새 90, 자, 이 부동산 PF인데 지금 조금 얘기가 되는 데가 여기에요. 3년새 90배 급증한 새마을금고 PF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뭐 만든 얘기 아니에요. 자, 미분양발 부실 내관이 터질 수 있다. 지금 3년새 90배를 증가했다는 거야. 새마을금고 PF가 돈이 되니까 이제 많이 대출을 해준 거죠. 자, 주로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대출한 데가 중소건설사들. 자, 이런 건설사들이 이제 시행을 한데 대출을 해줬는데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원리금을 대거 연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체액이 본격적으로 급증을 했고 2022년 말 처음 발생한 연체액은 90억 원 정도 했는데 작년 말 그러니까 2022년 말에 602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연체액이 올해 1월 말엔 1111억 또 증가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연체액이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대규모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요즘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입주할 때 아예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다 이렇게 자재값이 올라가서 그래요. 자,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 분양도 안 돼.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분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야. 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이 10채 중에 6채밖에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이것도 이거 뭐 이 정도도 사실 안 되는데 하여튼 10채 중에 6채밖에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아파트가 그렇다는 거야. 아파트 외에 부동산 PF로 나간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아파트, 뭐 오피스텔, 생수,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더 문제가 되겠죠. 거의 다 안 팔리잖아요, 그거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 쪽에서 터지면 부동산 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제 건설사들이 급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출이 안 나가니까 채권 연장을 하면 금리가 마구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사들이 있는 상품을 할인 분양을 해서 막 팔고 있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아파트 가격이 주변이 막 할인 분양을 하니까 반값이 되는 거야. 자, 보시죠. 반값 된 아파트를. 자,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전용 8사가 지난달 21일에 5억 9천. 그죠? 1년 전에 12억 4,500에 거래됐어요. 작년에 2월에. 자, 이 5억 9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버블이지. 버블 붕괴가 된 거야. 버블 붕괴가 된 거야. 자, 올해 입주하는 서구 백석동의 거만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2단지가 전용 101제곱미터 분양권이 2020년도 12월에 13억 9천. 야, 거만역에 이걸 13억 9천에 용감히 사신 분이 있어요. 지난달에 6억 9천에 거래됐다는 거야. 반토막 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은 이미 버블 붕괴가 됐어.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분양이 되겠냐고.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고점을 칠 때 말도 안 되는 상품들을 부동산 PF를 발행해가지고 엄청나게 시행을 했어요. 그것들이 지금 다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텔, 오피스텔. 자, 여기 보시죠. 대구 수성구 만천동에 만천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전용 7호 제곱미터가 2020년 10월에 13억 9천에 찍어서 미친 거죠. 미친 가격이야. 근데 최근에 거래된 게 6억 9,500이야. 이 가격도 싼 가격이 아닌데 어쨌든 반값이 됐다라는 거야. 지금 이렇다니까 이런 분위기라니까 서울 지방 수도권이 자, 이렇게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뚜렷하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17.4, 전년 동월 대비 17%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야. 여러분, 요즘 최근 반등한다고 해서 사러 들어가면 안 돼. 그 고점 대비 조금 빠진 거야.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위기가 시작됐잖아. 그죠? 그러면 금융위기가 진짜로 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기서 30%, 40% 빠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 같은데 20억 넘게 주고 사시잖아요. 22억까지 가잖아요, 요즘. 그럼 22억 주고 사는데 나중에 15억, 13억 대봐. 13억 대봐. 12억 대봐. 그러면 10억 비싸게 주고 사는 거라니까. 금융위기가 오면 12억이야, 그거. 22억에 사신 분 10억 손해보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자, 인천이 1년 새 1년 동안에 21.5% 빠졌고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펴줬어요. 인천이 제일 많이 빠졌어. 어? 세종이 제일 많이 빠진 게 아니야. 세종은 19.9% 거의 20% 빠졌죠. 세종도 엄청 빠진 거예요. 경기도도 19.8% 거의 20% 빠졌고 대구는 오히려 덜 빠졌어. 18.9%. 대전은 18%, 부산은 16.6%, 서울은 16% 이렇게 빠지고 있어. 이렇게 낙폭이 큰데 왜 지금 집을 사러 들어가냐고. 더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첫 해 이렇게 빠졌는데 낙폭이 줄어들 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서울에서는 노도강이 많이 빠졌죠. 20%, 20%씩 빠졌죠. 강동구도 19.1%, 구로구도 18.9%, 양천구도 18.9%. 자, 서울 평균으로 16.6% 빠졌어. 자, 서울은 더 빠져야 돼요. 아직도 거품이 많아. 이러니까 건설사들이 이제 할인 분양을 하겠죠. 자, 수성구 만촌동에서 분양한 만촌 자이른의 분양가를 25%. 이거 25% 할인해주면 뭐냐고. 옆에서 반값 아파트에 거래되는데 소용없는 거야. 25% 할인해줘도 굉장히 비싸요. 자, 서구 두류 스타일스도 10% 할인. 달서구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계약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계약 해지를 하래.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계약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해지하라는 거. 이런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부동산 PF 쪽에 더 문제가 발생하면 할인율이 높아지겠죠. 자, 문제는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가율도 50% 붕괴가 됐고 이게 경기도까지 확산된다는 거야.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둘 다 더 빠지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